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제뉴스 1타 강사. 아무리 어려운 경제뉴스도 한 번만 들으면 완벽히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 1타 그렇습니다. 강사님.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주가 정말 굉장히 많은 슬픈 일이 월요일날 폭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오를 때는 이유는 명확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던가 수급이 좋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떨어진 이유는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월요일날 이렇게 폭락한 이유는 그 뭐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엔캐리, 뭐 그 일본이 금리를 높여서 엔캐리 자금이 뭐 청산됐다, 아니면 미국이 이제 재정 여력이 뭐 부족해졌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국내 요인보다 미국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미국에서 기침하면은 우리나라는 폐렴이 네. 걸린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취약하죠. 근데 굉장히 취약하지만 저는 그래도 시장을 믿는 사람이어서 결국 기업 실적에 간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투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이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회복을 한다라는 것을 믿고 싶은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네네. 기업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있잖아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여서 저는 그냥 실적만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고요. 네, 누구나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벌어지나라는 것을 가장 최근에 우리 그 엘리엇 소송이 네네. 났어요. 네. 엘리엇 소송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엘리엇에게 한 1,500억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가장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데요. 예. 1타 강사님께서 설명을 일단 좀 해주셔야 될 것 예, 이제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엘리엇이 뭐냐라는 네.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오래전 얘기죠. 뭐 1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그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하는데 굉장히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왜 불공정한 비율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싶잖아요. 네. 당연히 지배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이 사실상 없었어요. 네. 거의 뭐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꼼수가 바로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불공정하게 합병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불공정하게 합병을 해야 되냐면은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잘 불공정하게 합병을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그 꼼수가 바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는 것이다. 겁니다. 불공정한 비율이라는 게 제일모직 주주들한테 엄청 유리하게 합병을 해버리면 그렇죠. 해버린다는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는 것은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피해를 본다라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재용 회장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거고요. 삼성물산 주주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건데요. 이 삼성물산 주주가 뭐 일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국민연금과 바로 엘리엇. 이 국민연금과 엘리엇이 바로 삼성물산 주주고 그렇다면은 불공정하게 합병하면은 엘리엇도 손해를 보고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엘리엇은 합병을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그럼 반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제일모직 주식은 많이 안 갖고 있고 삼성물산 주식은 많이 갖고 있었던 예, 거죠. 맞습니다. 엘리엇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예, 그렇고.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물산 쪽이 더 유리하게 합병돼야 된다고 그럼요. 주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돈이 아니잖아요. 누구 돈입니까? 다 우리 돈이죠. 우리 돈이죠. 네. 우리의 노후 자금을 굴리고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을 불공정하게 합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는 사실상 다 우리의 노후 자금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이 엘리엇은 당연히 삼성물산 주주로서 이 합병 반댈세라고 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엘리엇은 당연히 이 합병을
합병 반대세라고 했지만 국민연금이 이 합병 과정을 찬성을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고요. 네. 그 찬성 과정이 바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저는 리더십의 위기가 바로 그때 벌어진 거고요. 우리 그때 요 한 15년도 10년 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독대를 했습니다. 네네. 독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뭔가 합병 관련돼서 잘 봐라라고 지시를 했죠. 그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굉장히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어떤 식으로 잘할지,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전달이 된 거고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한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장 그에게 정확하게 이제 그 일을 한 사람은 이 그 본부장이죠. 네네네. 홍 본부장이 당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을 했었는데 일단 그 이재용 부회장을 8차례 만났습니다. 네. 그 국민연금 기금 운영 본부장에 이재용 그 부회장을 8차례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 의결할 수 있는 그 투자위원 있잖아요. 네네. 투자위원 12명 중에서 3명을 교체했어요. 네. 3명을 잘랐죠. 3명을 자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위원이 합병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 경제수석 그리고 장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까지 국가가 나서서 삼성물산 주주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손해를 보게 한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그 주주였던 엘리엇은 당연히 아니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내가 재산상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한 거고요. 네. 당연히 국제재판소에서 보기에 아니 이거는 국가가 관여를 해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국가 대한민국 정부는 엘리엇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 판결이 나왔을 때 뭐 많은 대부분의 시장의 사람들은 이것은 이 판결은 뒤집을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그 국가가 전부 다 구속까지 되고 그 대통령부터 이 안종범 경제수석도 다 관련 네. 사건으로 구속도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관여를 해서 엘리엇이 피해를 본 것이 너무도 대한민국 사법 당국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이 네네네. 됐고 그것을 증명하게 하는 가장 크게 애쓴 사람 중에 하나가 현 대통령인 바로 윤석열 당시 특검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 국정농단 특검. 예, 맞습니다. 이었죠. 당시 국정농단 특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좀 특검 사무실에서 좀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당시 이상민 위원님이요? 당시 그 최순실 예산이 네.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순실 예산이 도대체 뭐냐 해서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관련돼서 좀 보고도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특검을 자문하신 거예요? 특검을 좀 만나고 그랬었었는데요. 네. 당시 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대화는 있습니다만 말씀해 안 주셔야죠. 됩니다. 다 지난 일인데. 굉장히 민감한 얘기여서 네. 뭐 말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확실한 것은 굉장한 의지가 있었어요. 윤석열 특검이. 특검은 이 수사를 아주 잘해야 된다라는 굉장한 의지가 있었고 그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소 유지에 성공을 한 거죠. 굉장히 정의를 구현했던 멋있는 그런 특검이었었던 거고요. 그걸로 출발해서 대통령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게 네. 정치적 가장 중요한 그런 네네. 커리어였었던 거고요. 그때 윤석열 특검을 도왔던 요 검사가 한동훈 검사였었던 지금 거고요. 국민의힘 대표 맞습니다. 한동훈. 예. 그래서 윤석열 특검과 한동훈 검사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이 당시의 국정농단을 잘 정의롭게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이번에 지난번에 엘리엇이 이기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한 다음에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실상
와 비슷한 그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것을 청구를 했어요. 그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은 이 소송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상 항소를 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희한한 거죠. 아니 이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정의롭게 밝혀낸 검사가 윤석열 특검이자 한동훈 검사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자기가 한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사실상 항소와 비슷한 이 내용의 소송을 했고 그 소송이 패배했다라는 것이 바로 요 며칠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 근데 전문가들은 당연히 뭐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래요. 그렇죠. 뭐 이거는 이기기가 어려운 소송이다 그랬다는데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적극적으로 이거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죠. 엘리엇에게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예. 이 항의를 했다는 그게 맞습니다. 항소입니까? 절차상으로 어떤 뭐 거예요? 절차상으로는 항소는 아닌데요. 뭐 네. 내용적으로는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것이 소송이 정당한 건지를 뭐 형식적으로는 항소는 아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항소처럼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소송을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게 처음에 엘리어트가 우리나라 정부에 배상을 요청했던 금액이 한 690억 원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붙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690억 안 주겠다라고 하고 뭐 계속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것을 미루는 동안에 그 사이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붙습니다.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한 1,500억 정도까지 불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1,500억을 국민의 세금으로 엘리엇에게 더 많은 돈을 배상을 하고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고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이 판단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가 우리나라 주식을 살 마음이 들겠어요. 정부가 나서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맞습니다. 착착착 정리를 해서 그냥 재벌이나 예. 또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리를 다 해주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은 그냥 그렇죠. 나몰라라 하는데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아주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삼성물산이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야 하고 삼성물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해버려서 삼성물산 주주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봤어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큰 손해를 미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장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삼성물산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두산 밥캣이잖아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 합병을 하는 겁니다. 밥캣은 굉장히 훌륭한 좋은 회사예요. 그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원천 기술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1년에 1조 원 정도의 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그런데 두산 이 로보틱스와 합병을 하는데 합병 비율이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럼 두산 밥캣 이거 괜찮은 회사네라고 밥캣에 투자했던 주주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합병 비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LG 화학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었죠. 얼마나 좋은 기업이냐면은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것은 뭐 지금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필수잖아요. 모든 핸드폰에도 뭐 당연히 그 배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LG화학이 이 배터리 원천 기술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원천 기술을 아주 많이 보유한 참 좋은 회사였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LG화학 굉장히 훌륭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라고 LG화학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분사를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바깥에다가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LG화학은 배터리 원천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LG화학을 보유했는데 배터리 회사가 졸지에 페트병 만드는 회사로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배터리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어서 나는 투자를 했는데 나의 회사 주주는 당연히 나의 회사인 거잖아요. 내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페트병 만드는 회사로 돌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장의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이런 기업 지배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관련된 예. 그 투표, 그 주총에서의 투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사를 했던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검사들을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로 선택을 결국 하게 된 데는 그렇죠. 아, 그렇게 정의롭게 행동했으니까 이분들이 맞습니다. 시장 질서도 바로 잡겠구나 이런 그렇죠.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올 초에 그 슈카 유튜버로 유명한 슈카가 그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했었죠.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한데 뭔가 이 검사 출신 네, 정치인 네. 대통령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깎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거는 삼성 가족 같은 답변인데 그거야말로 상속세가 깎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재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랑 기업 지배구조랑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뭐 전혀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게 삼성을 위해서 이 국민연금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의결권을 행사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삼성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 잘못된 의결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삼성 제일모직의 일부 주주, 그러니까 삼성의 지배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보는 거고 삼성그룹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업 가치가 낮아지고 이 삼성그룹의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뭐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력이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업을 위해야지. 저는 기업을 위하는 것은 당연히 좋아하고요. 그러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서 그 기업의 일부 지배주주를 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본 그 한국경제 칼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한국경제 칼럼, 그 논설위원회 칼럼을 네. 보니까 이번에 엘리엇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진 것을 이 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보건복지부 때문에 이 엘리엇한테 패소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라고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보건복지부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불공정 합병에 찬성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니, 당시 우리 보건복지부가 되게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적폐다. 이 잘못된 합병 비율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팔을 비틀어서 잘못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반성을 하고 이 사과를 했죠. 그 부분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국제 이 사법재판소가 아니, 정부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엘리엇이 승소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건데요. 잘못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죠. 예, 저는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잘못됐다고 밝힌 것은 이 문재인 정부 하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현재 대통령이 정의롭게 수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의로운 수사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고요. 만약에 그게 책임이라면은 이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이 윤석열 특검인 거고요. 물론 윤석열 특검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잘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홍한선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본부장 그런 식으로 이어져서 불공정 합병을 하게끔 팔을 비튼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잘못을 정의롭게 지적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잘못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반성하고 사과한 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한국경제 이 논설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때문에 이 엘리엇 소송에서 졌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저는 한국 경제가 삼성을 위하는 기업을 위하는 것은 저는 경제지로서 가능하죠. 네. 그런데 왜 기업을 위하지 않고 기업의 일부 지배주주인 이 현 이재용 회장의 네. 이익을 위해서 삼성 기업을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은 또 우리나라 경제 기사들의 또 상당 부분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논조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는 경제신문이 어떤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뭐 방어하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다만 시장이나 기업을 위하지 않고 시장이나 기업에 해를 끼치는 일부 잘못된 경영 판단을 하는 지배주주의 편을 드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경제지의 가장 고질적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업과 시장은 또 같지 않거든요. 이게 마켓 논리와 기업 논리는 이게 또 별도예요. 왜냐하면은 마켓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이게 기업도 있지만 노동자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이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 소비자를 다 합쳐서 우리는 마켓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마켓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는 어떨 때는 기업이 마켓 논리의 이 가장 같을 때도 있지만 이해관계 같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기업이 마켓의 이해관계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경제지라면 당연히 기업과 마켓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마켓, 시장 편을 듣는 것이 진정한 경제지라고 그렇죠. 시장 안에 일반 해야죠. 투자자들도 있고 뭐 그런 그럼요. 거죠. 맞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투자자로서 맞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과 이제 기업 일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를 땐 당연히 기업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업의 일부 지배주주 편을 듣는 이 경제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지는 너무 편향되어 있다. 아니 그게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문제인데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또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은 전 정권 탓하는 건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맞습니다. 생각난 게 엘리엇이 입장문 냈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딱 찍어가지고 지적을 했다면서요. 저 엘리엇 입장문은 못 봤네요. 그래요? 뭐라고 네. 그래서 하나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 엘리엇이 탁탁탁 날카롭게 찝어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했던 그 사건에서 입증된 건데 본인들이 이렇게 항의를 한다고 정말 나 부끄러워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은 엘리엇의 입장문은 저는 안 봤습니다만 당연히 누구나 제가 엘리엇의 입장문을 쓰든지 챗GPT가 엘리엇의 입장문을 쓰든지 그 사실은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엘리엇이 보기엔 굉장히 황당하죠. 아니 한동훈 전 이 검사가 밝혀낸 것을 이제 법무부 장관이 돼서 자기가 밝혀낸 것을 부정을 하고 나는 인정할 수 없소 하고 사실상 항소를 하고 뭐 엘리엇 입장에서는 솔직히 손해 볼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이에서 발생한 이자와 이 소송 비용까지 다 받아가거든요.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우리의 그 세금을 엘리엇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책임에 있는 사람, 이재용 회장 아니면은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은 등등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억 원을 우리가 정부가 배상금으로 내게 되면 그렇죠. 그 비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구상권은 청구해야죠. 이재용 회장은 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상권 청구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못 받더라도 청구하고 이재용 회장한테 받아서 그걸로 내자. 그렇습니다. 세금을 메꾸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것은 그 우리의 문제 제기는 우리가 질문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질문은 뭐냐면은 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배상을 받는데 엘리엇 말고 다른 주주, 다른 요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개미 투자자들은 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까? 차라리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주주라고 하면은 뭐 소액 투자자도 그렇죠. 있고 삼성물산을 주주. 그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 중에서 엘리엇만 배상을 받고 다른 주주들은 배상을 못 받는 형태인 거잖아요. 못 받나요, 진짜? 지금부터라도 소송은 해보면. 네, 지금 소송이 여러 건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좀 형식적으로 이
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 합병 반대세라고 정확하게 외쳐야 되는 거고 합병 반대세라고 외친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돼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뭐냐면은요. 그 합병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 중대사잖아요. 뭐 네. 거의 최고의 중대사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모든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하니 합병 반대하니라고 묻고 이 주주는 나 합병 찬성해. 그러면은 그냥 합병이 되는 거고 나는 이 합병 반대해. 그러면은 정말 반대해. 그러면은 너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이 회사가 사줄게. 그래서 주식을 털고 나가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네. 근데 국내 주주 중에서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그 합병은 반대 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당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그냥 이 가격만 가지고 돈만 받고 그냥 떠나라고 했는데 당시 주주들은 이 낮은 가격 가지고 나는 내 주식을 팔고 떠나진 않아 라고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한 주주들은 나름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절차들을 좀 잘 모르는 주주들은 이 배상을 받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성신약이 그런 소송을 했었어요. 네네네. 나는 이 합병 반대세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그러면 행사하렴이라고 삼성물산이 했을 때 나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일성신약이 일성신약이 주주였던 거죠. 주주였었어요. 네. 예,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법원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법원이 인정했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으로 일성신약이 팔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일성신약의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아. 왜냐면은 갑자기 일성신약이 보유했던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서 높게 평가가 돼서 그러니까 일성신약은 약을 팔아서 얻은 이익보다 삼성물산 투자 이익이 굉장히 커서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일을 예. 소액 투자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 그거를- 100만 원 투자했고 뭐 예. 아니 뭐 한 1000만 원 투자했더라도 맞습니다. 그거를 되찾자고 지금 몇 년을 소송을 하고 그래서 저는 주식 집단 소송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집단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냥 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이 집단 소송인데, 그냥 단체로 소송했다고 해서 집단 소송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체 소송인 거고, 네. 집단 소송은 케이스 액트라는 개념인데, 그 집단 소송이 뭐냐면은 동일한 경제적인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이 제가 소송을 하면은 다른 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기판력, 그 판력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집단 소송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집단 소송 제도가 있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도저히 이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같은 경우가 집단 소송 제도가 제대로 좀 되어 있다면은 삼성물산 뭐 한 10주 갖고 있는 사람, 20주 갖고 있는 주주도 이런 것들을 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법적인 것을 다 압니까? 이 법적인 절차를 잘 아는 그런 몇몇 삼성물산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다른 주주들도 같이 케이스 액트, 그 집단 소송에 대한 기판력이 인정되는 그런 집단 소송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터를 막을 수 있는 저는 좋은 법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구나. 미국이 바로 이래요. 미국은 집단 소송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요. 네네네. 기업 입장에서 내가 좀 불법적인 일을 한다 하면은 그 집단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서 불법적인 일을 사전에 못하게 예방하는 것이 바로 집단 소송인 거고요. 그래서 이 집단 소송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은 집단 소송 한번 잘못 걸리면 기업이 망해라는 식으로 이 거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집단 소송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집단 소송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다면은 이런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LG 화학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이런 식의 일이 사전에 막을 수가 있고 이런 일을 사전에 막으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지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도 굉장히 이익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집단 소송제의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이상민 위원님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문제의 시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정의로운 수사를 뒤집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주식 투자자들의 이 권리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재벌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지배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고 솔루션으로는 배상금은 이재용 회장에게 받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자. 이렇게 주셨고 제도적으로는 집단소송제 통해서 주주들의 권리를 좀 찾아보자. 정확한 요약입니다.